어떤 순간들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는다. 윤설이쌀을 응급실에 온 간단한 발걸음이 자신이 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단 한 사람과 마주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친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들어설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의 심장을 부쉈던 남자가 자신이 그동안 홀로 간직했던 비밀을 알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감동적인 여정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합니다. 목요일 오후 성운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윤설 이쌀을 감추려 애쓰며 복도를 걷는 내내 민준 벤자민의 손을 꽉 잡았다. 5살 난 아이는 왼팔을 감싸든 채 나지막이 울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진 결과였다. 엄마, 너무 아파요. 민준 벤자민 유팔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중얼거렸다. 알아, 아가. 의사 선생님이 괜찮게 해주실 거야. 네, 곧 나아질 거야. 윤서는 민준 벤이별 입을 맞추며 익숙한 어린아이 샴푸 향과 모험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안경을 코에 걸친 중년의 접수원은 전문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서류 주세요. 윤서는 한 손으로 민준벤을 달리튀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뒤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들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병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를 사로잡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살짝 떨렸다. 공기 중에 무언가 무겁고 그녀가 식별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민준 마르크스 5세. 그녀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팔골절 의심이여. 의사는 화면을 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선우였다. 안녕하세요, 서은 씨. 안녕하세요, 선우 씨.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망설이는 듯했다. 배는 좀 어때요? 더 나아졌어요. 팔도 거의 아프지 않고요. 그녀는 잠시 멈춰 집안의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TV에서 뭔가에 깔깔거리며 웃는 벤, 부엌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 선우 씨, 솔직히 뭘 원하는 거예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전화기 저편에서 그가 용기를 긁어모으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벤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연 씨가 허락해 준다면요. 리사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 선우 씨, 제발요. 이선우가 간청했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벤은 내 아들이에요. 5년 동안 아이의 삶을 놓쳤어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리사는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는 벤을 바라보았다. 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 대화에 완전히 무관심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벤에게 당신은 그저 팔을 치료해준 의사일 뿐이에요. 알아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난 그저 벤을 알아가고 싶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배는 여느 때처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문으로 달려갔다. 엄마, 누구예요? 이선우 의사 선생님이야. 기억하니?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오신 거래. 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한테 스티커 준 의사 선생님이다. 리사가 문을 열자 이선우가 손에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청바지에 네이비 블루 티셔츠 차림이었다. 흰 가운을 벗으니 그는 더 젊어 보였고 소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 더 비슷했다. 안녕 꼬마 영웅. 이선우는 벤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았다. 팔은 어때? 훨씬 나아졌어요. 보여줄까요? 벤은 조심스럽게 팔을 움직이며 회복된 팔을 자랑했다. 놀랍구나. 넌 정말 용감해. 이선우가 웃었고 리사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챘다. 널 위해 뭔가 가져왔어. 그는 가방에서 미니어처 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세트를 꺼냈다. 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웅들은 특별한 자동차가 필요하잖아. 리사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선우가 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올랐다. 나랑 같이 놀래요? 벤이 벌써 자동차 포장지를 뜯으며 물었다. 기꺼이. 둘은 거실 카펫에 앉았고 리사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놀랐다. 이선우는 벤의 놀이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사이렌 소리를 내고 구조 이야기를 만들고 아이의 바보 같은 농담에 웃었다. 이선우 의사 선생님, 벤이 갑자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 있어요? 그 질문은 이선우와 리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선우는 리사를 힐끗 쳐다본 후 대답했다. 없어. 좀 복잡해.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리사가 잘 아는 긴장했을 때의 제스처였다. 하지만 너처럼 멋진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정말 바란단다. 그럼 내 친구가 되어도 돼요? 엄마가 친구도 가족이랬어요. 리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벤의 순수함은 모든 것을 동시에 더 단순하게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네 친구가 되고 싶단다. 이선우가 감정이 살짝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는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선우는 벤에게 인내심을 보였고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답했으며 무엇보다 아들의 성격을 알아가는데 진심으로 관심 있는 듯했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벤이 이선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속삭였다. 나 팬케이크 만드는 법 알아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들어요. 이선우는 벤의 머리 너머로 리사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공유된 기억. 그는 데이트하던 시절 주말 아침 그녀가 일찍 일어나 자신들을 위해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들던 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당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바나나 팬케이크는 정말 특별하지. 이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한테 의사 선생님을 위해 만들어달라고 할까요? 리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벤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엄마,
이선우 의사 선생님이 우리랑 저녁 같이 먹어도 돼요? 리사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간단하게 해먹으려 했는데. 제발요, 엄마. 이젠 내 친구예요. 리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들의 열정을 이길 수 없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거창한 건 안 돼. 알겠지? 부엌에서 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선우는 벤이 식탁에 새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곁눈질로 그들을 지켜보며 벤이 그의 존재에 이미 익숙해진 것을 알아챘다. 엄마, 이선우 의사 선생님은 정말 많은 걸 알아요.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줬어요. 정말? 리사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웃었다. 그리고 내가 크면 의사가 될 수도 있대요. 이선우가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도와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돕고 싶어요.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함께 일했다. 이선우는 리사가 사용한 식기를 닦았다. 묘하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가정적인 춤 같았다. 고마워요. 리사가 조용히 말했다. 벤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줘서.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서연 씨. 당신이 정말 잘 키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저녁 식사 후 벤은 이선우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를 보고 가라고 졸랐다. 세 명은 소파에 앉았다. 벤은 중간에 앉아 만화 캐릭터에 대해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리사와 이선우는 아이의 머리 너머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벤이 이선우의 팔에 기대어 졸기 시작했을 때 리사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장면은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했다. 누가 잠들 시간인 것 같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데려갈게요. 이선우가 제안했다. 리사가 그를 만류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있었다. 벤은 이선우의 가슴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자동차와 슈퍼히어로에 대해 웅얼거렸다. 리사는 그들을 침실로 안내했고 이선우가 소중한 것을 다루듯 섬세하게 아들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잘 자, 꼬마 영웅. 이선우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내일 또 올 거예요. 벤이 눈을 감은 채 물었다. 이선우는 리사의 지시를 구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허락해 준다면 또 올게. 좋다. 내일은 내 공룡 컬렉션 보여줄게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긴장감은 덜했지만 미지의 가능성들로 가득했다.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이선우가 소파 끝에 앉으며 말했다. 똑똑하고 따뜻하고 호기심 많고 좋은 건 다 닮았어요. 당신을 좋아했나 봐요. 리사가 소파 반대편에 앉으며 인정했다. 흔치 않은 일인데 벤은 보통 낯선 사람에게 수줍어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닐지도. 그 문장은 의미심장하게 그들 사이에 떠올랐다. 리사는 그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최가영을 내가 식탁 건너편에서 이선우를 지켜보며 점점 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관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었다. 그녀는 심지어 신의 보석상에서 봤던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힌트트도 흘렸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을 건성으로 집으며 멍한 표정으로 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선우 씨,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몽상을 찌깨뜨렸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정신이 든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미안해, 가영아. 뭐라고 했지? 가영이라고. 그녀가 정정했다. 8개월을 함께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다음 주에 병원 송년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중요한 투자자들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이선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최가영은 그의 주의가 다시 흐트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달라졌다. 멀고 사색적이며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짜증은 커지고 있었다. 응, 그냥 일 때문이야. 최가영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이선우는 거짓말을 할 때를 알 만큼 충분히 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일 때문인데요? 복잡한 사건? 아니면 최근에 생긴 개인적인 상황이라도. 이선우가 마침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걱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이미 캐롤라인은 걱정하고 있었다. 8개월간의 연애를 통해 그녀는 랜던의 삶에서 자신의 입지를 조심스럽게 다져왔다. 병원 이사장의 딸로서 영향력과 연주를 가지고 있었고 소아 심장 전문의로서 자신만의 명성도 있었다. 그리고 병원의 가장 유망한 젊은 의사 중 한 명인 랜던 카터 박사의 곁을 지키는 여자로서 그녀는 늘 꿈꿔왔던 미래를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미래를 망치게 두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캐롤라인은 병원에 일찍 도착해 곧장 아버지인 리처드 휘트모어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원장은 보고서를 검토 중이었다. 캐롤라인, 어쩐 일이야 이렇게 일찍 왔어. 그는 미소 지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랜던은 잘 지내고 이번 주 저녁 약속은 아직 유효효한 거지. 사실은 아버지, 그 이야기 좀 드리려고요. 캐롤라인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랜던이 걱정돼요.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휘트모어 원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상하다니. 어떻게? 멀리하고 걱정에 짓눌린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제가 좀 불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캐롤라인은 일요일에 랜던을 은밀하게 미행했다. 그가 리사의 집으로 가는 것을, 장난감을 사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몇 시간이나 머무는 것을 목격했다. 리사 마르티네스에 대해서도 조사해 두었다. 5살짜리 아들을 둔 싱글마무르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랜던이 좀 수상한 여자와 얽히고 있어요. 캐롤라인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싱글맘인데 그의 명성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과거인데? 캐롤라인은 들고 온 서류철을 열었다. 의심스러운 인맥을 통해 수집한 문서들, 그리고 진실을 교묘하게 조작한 자료들이었다. 재정 불안정, 잦은 이사. 그리고 그녀는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아동 방임. 아이가 지난주 응급실에 수상한 부상으로 실려왔어요.
휘트모어 원장은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캐롤라인은 위조에 매우 신중했다. 기술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그저 창의적으로 해석했을 뿐이었다. 캐롤라인, 이건 매우 심각한 고발이잖아.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고요. 랜던이 이 상황에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면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안전까지 해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캐롤라인은 몸을 앞으로 숙여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마 아동보호기관에 이 상황을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휘트모어 원장은 망설였다. 우리가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만약 언론이 병원이 아동학대 징후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 젊은 의사 중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캐롤라인은 그 암시가 공중에 떠돌게 두었다. 다음 날, 리사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벤은 혹시 랜던 박사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문으로 달려갔다. 박사님이 공룡 컬렉션을 보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엄마,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에요. 리사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창문 너머로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한 2명의 어른과 서류철을 보았다. 아동보호국. 벤, 제발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줄래? 하지만 카터 박사님은요. 나중에 오실 거야. 어서 가, 얘야. 떨리는 손으로 리사는 문을 열었다. 마르티네스 씨, 우리는 아동보호국 직원입니다. 신고를 받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떤 신고 말씀이신데요? 아드님 벤자민 군에 대한 방임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리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고 벤의 낙상에 대해, 그녀의 재정 상태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연애사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랜던 박사에 대해 그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그들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정한 관계에 아이를 노출시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중 1명이 설명했다. 말도 안 돼요. 벤은 절대 방임된 적 없어요. 유치원 놀이터에서 넘어졌어요. 네, 그 부분은 유치원과 아이를 치료한 의사에게도 확인할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벤이 방 문가에 나타났다. 혼란스럽고 무서워 보였다. 엄마, 왜 울어? 우리 뭐 잘못했어? 아니, 얘야. 우린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도 리사는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누가 그녀를 벤에게서 떼어놓고 싶어 할까? 그리고 왜 이 모든 일이 랜던과 관련이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 드는 걸까? 1시간 후 전화가 울렸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눈물로 목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3번 방. 복도 따라 오른쪽으로 가세요. 박 차장님께서 몇 분 안에 보실 거예요. 그 이름은 윤서에게 복부 펀치처럼 다가왔다. 차장. 그럴 리가 없었다. 우주가 그렇게 잔인할 리는. 그녀의 다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억지로 계속 걸었다. 세상에는 수천 명의 차장이 있을라 있을 터였다. 아무 의미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시간은 그저 멈췄다.
이태아 르리케인슨 문에 등을 돌린 채 엑스레이 사진을 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짧아진 검은 머리였지만 여전히 그녀가 손가락으로 감싸곤 했던 그 반항적인 곱슬머리. 흰 가운 아래 넓은 어깨.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자신감 넘치는 자세. 잠시 동안 5년이 흐르지 않은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 나간 듯했다. 윤서야.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리사, 나 랜던이야. 지금 가는 중인데 오지 마.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오지 마요. 무슨 일이야? 아동 보호국 사람들이 왔었어요. 누가 저를 신고했어요. 벤을 방임했다고. 상대편의 침묵은 귀청이 떨어질 듯했다. 랜던, 생각해보니 당신이 여기 더 이상 오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리사, 안 돼. 이러지 마.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지만 자신의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소환장은 차가운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차마 리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경찰관이 전달했다. 종이는 그녀의 손에서 떨렸고 페이지에서 튀어나올 듯한 글자들을 읽었다. 미성년자 벤자민 마르티네스에 대한 방임 혐의 관련 해명 의무 출석. 벤은 유치원에 있었고 작은 삶 주변에 불어닥칠 폭풍을 알지 못했다. 리사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문서가 여전히 송에 들려 있었고 발밑의 땅이 사라진 것 같았다. 방임이라니. 그녀는 텅 빈 집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들을 방임했다고 생각하다니. 그녀는 깨닫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5년. 5년 동안 벤을 홀로 키웠다.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프리랜서로 일하며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어떤 악의적인 낯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리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랜던이었다. 리사, 소환장 소식 들었어. 너를 봐야겠어. 어떻게 들었어요? 질문은 고발처럼 들렸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소식이 나한테까지 왔어.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걱정스러웠다. 리사, 이건 말도 안 돼. 널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가 모범적인 엄마라는 걸 알아. 나를 아는 사람이요? 그녀는 씁쓸하게 되물었다. 문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랑 아동보호국에 같이 갈게. 벤을 치료한 의사로서 내가 증언할 수 있어. 안 돼요. 그 말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랜던, 제 말 이해 못해요? 당신의 존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들은 이미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리사는 전화 반대편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슨 관계 말이야, 리사. 우리는 심지어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이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저와 벤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는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곧바로 다시 울렸다. 리사는 화면을 보고 다시 끊었다. 5번의 전화가 더 걸려온 후에야 그녀는 마침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리사는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불안감을 예리하게 감지한다. 엄마, 슬퍼요. 벤은 배낭을 바닥에 던지고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조금 걱정돼, 얘야. 하지만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카터 박사님 때문이야? 어제 안 오셨잖아. 리사의 심장이 죄어왔다. 벤은 랜던을 하루 종일 기다렸고 매 시간 박사님 친구가 언제 오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병원에서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아들의 순진한 질문은 그녀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리사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무릎 위에 앉혔다. 엄마가 어른들은 가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었지? 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색 눈동자는 랜던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카터 박사님은 더 이상 우리를 방문할 수 없을 거야. 왜요? 벤의 목소리는 작고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사로서 사람들을 구하느라 아주 바쁘시니까. 하지만 내가 박사님 특별한 친구라고 했는데. 리사가 하루 종일 억눌렀던 눈물이 다시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알아, 얘야, 알아. 벤은 엄마의 목을 껴안았다. 엄마의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느꼈다. 괜찮아, 엄마. 우리 둘은 아직 서로 있잖아. 그날 밤 벤을 잠자리에 든 후 리사는 부엌에서 밤을 새웠다. 서류들, 통장 명세서, 진료 영수증, 유치원 보고서. 행복하고 건강한 벤의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였다. 그녀는 세부 사항조차 모르는 비난에 맞서 필사적인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벤의 삶의 모든 측면, 자신이 기울인 모든 보살핌,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자신이 인간임을, 아들을 사랑함을,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 같았다. 최악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상상했었다. 랜던이 벤의 삶의 긍정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비록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서 함께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잘 아는 곳, 세상에 맞서 홀로 아들을 지키는 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편 마을 건너편에서 랜던은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리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의학적 사고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가 리사를 방문하기 시작한 직후 누군가가 리사를 상대로 특정 신고를 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는 캐롤라인을 생각했다. 요즘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방식, 그의 여가 시간에 대해, 주말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했던 것.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그가 경력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던 방식. 전화가 울려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여보, 캐롤라인 씨, 무슨 걱정 있어요? 말해봐요. 목소리 속 걱정은 꾸며낸 듯 어딘가 어색했다.
내가 걱정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애인이잖아요. 그런 건 내가 다 알죠. 지우는 눈을 감았다. 끔찍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캐롤라인, 혹시 우리 환자 중 한 명에 대한 아동 보호 서비스 신고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너무 길었다. 내가 그걸 왜 알아요? 질문에 답해요, 캐롤라인. 지훈 씨, 나 지금 무서워요. 왜 상관없는 환자에 대한 신고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녀는 그냥 상관없는 환자가 아니에요. 말이 멈추기 전에 튀어나왔다.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죠. 안 그래요? 또 다른 의미심장한 침묵. 캐롤라인, 당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당신을 지켰어요, 지훈 씨. 우리를 지켰다고요. 그 여자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자기 아들을 조종해서 당신을 가지고 놀려고 했잖아요. 당신이었군. 의문이 아니었다. 당신이 신고한 거였어. 난 당신의 경력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구한 거예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너무 세게 끊어서 거의 부숴버릴 뻔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분노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캐롤라인은 미나를 공격했고 민준이를 공격했고 그의 가족을 공격했다. 그의 가족. 지우는 처음으로 미나와 민준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거 자신이 그토록 희생했던 경력을 망가뜨리는 한이 있어도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방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서류들을 펼쳐놓은 채 그는 체계적으로 캐롤라인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건을 구축해 나갔다. 모든 이메일, 모든 대화, 미나에 대한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었다. 새벽 5시, 그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캐롤라인이 미나를 조사했음을 시인하는 대화 녹취록, 허위 정보를 얻기 위해 의심스러운 연락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증거의 일부를 조작했다고 고백하는 녹음된 대화였다. 그의 휴대폰에 설치된 녹음 앱은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 캐롤라인은 오만함에 빠져 지난 며칠 동안 전화통화에서 부주의했다. 특히 지훈이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한 후에는 더욱 그랬단. 아침 들보시, 지훈은 아동보호 서비스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앞서 미리 전화를 걸어 민준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는 명목으로 긴급 회의를 예약해 두었다. 그를 맞이한 사회복지사, 미나를 방문했던 그 사회복지사는 그를 보고 놀란 듯했다. 최 박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 사회복지사님, 민준이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들은 작고 어두침침한 방에 앉았다. 지훈은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았다. 먼저 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친아버지입니다. 김 사회복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녀는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다. 민준이 엄마인 이 미나 씨와 저는 6년 전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헤어졌을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지난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사고로 넘어진 후 그녀가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후 계속 말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을 방문하며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미나 씨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김 사회복지사님.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입니다. 최 박사님, 이건 아주 심각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우는 서류철을 열어 문서, 사진, 그리고 디지털 녹음기를 드러냈다. 미나 씨에 대한 신고는 성 빈센트 병원의 최 캐롤라인 의사와 원장의 딸,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최 리처드 원장이 조작한 것입니다. 그는 녹음기를 켰다. 캐롤라인의 목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다. 난 당신의 경력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구한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자기 아들을 조종해서 당신을 가지고 놀려고 했잖아요. 김 사회복지사는 메모를 멈추고 장치를 응시했다. 더 있습니다. 지훈이 다른 오디오 파일로 전원하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도 캐롤라인의 목소리였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확보한 서류들은 방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거짓은 아니에요, 아빠. 그저 창의적으로 해석했을 뿐이죠. 방 안의 침묵은 귀청이 떨어질 듯했다. 지훈은 캐롤라인이 허위 정보를 수집하도록 조직한 이메일, 미나의 집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 심지어 사설 탐정에게 지불한 영수증까지 증거를 계속 제시했다. 최 박사님, 김 사회복지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질투 때문에 조작된 신고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캐롤라인은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관계에 미나 씨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미나 씨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감정이 벅차오른 목소리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 사회복지사님, 저는 수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실제 아동 방임 사례를 보았고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사진 여러 장을 꺼냈다. 자신이 몰래 찍었던 사진들이었다. 행복하게 노는 민준이, 책으로 가득 찬 깨끗한 방, 숙제를 돕는 미나, 둘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 이것이 방인된 아이의 모습입니까? 지훈은 사진을 앞으로 밀며 물었다. 아이의 눈을 보세요. 공포, 슬픔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5살짜리 소년이 보입니까? 김 사회복지사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사진에서 민준이는 행복과 자신감을 발산했다. 그리고 미나 씨는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민준이에게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이에게 항상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더 소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방임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최 박사님, 당신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당신은 분명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가 너무 비겁해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기에 홀로 그를 키운 여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백처럼 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심이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악용한 사람에게 조종당한 것입니다. 지훈은 결정적인 증거를 탁자 위에 놓았다.
민준이의 낙상에 대한 완전한 의료 보고서로 학교 사고 현장 사진과 증인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낙상은 완전히 우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직접 진찰했습니다. 학대 징후나 의심스러운 부상 패턴은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슈퍼맨 흉내를 내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매일 놀이터에서 일어납니다. 김 사회복지사는 노트를 닫았다. 그 폭로에 분명히 충격을 받은 듯했다. 최 박사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경력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요.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 경력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은 아동보호 서비스를 떠났다. 미나에 대한 사건은 즉시 기각될 것이며 캐롤라인과 최 원장에 대해서는 시스템 남용 및 허위 보고 조작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나에게 전화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미나 씨, 지훈이에요. 끊지 말아요, 제발. 지훈 씨,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사건은 기각되었어요. 더 이상 아동 보호 서비스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이에요? 캐롤라인이 신고를 조작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증명했습니다. 미나 씨는 자유예요. 민준이는 안전하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캐롤라인을 아니까.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당신들 둘을 보호하는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지훈 씨, 지금 와줄 수 있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민준이가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이번에는 침묵이 더욱 길었다. 하지만 미나가 마침내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이 수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목요일 아침 소식이 새어나갔다. 지훈은 병원에서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복도를 걸어갈 때 갑자기 멈추는 대화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캐롤라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삶에서 사라졌던 남자. 의대 진학의 꿈이 그 어떤 사랑의 약속보다 중요했던 남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남자. 박 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차갑게 나왔다. 이 아이는 제 아들 민준이에요.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태한이 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엄마 뒤로 더 숨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응시했다. 윤설아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혼란, 인식, 그리고 충격. 안녕 꼬마 영웅. 태아가 부드럽게 말하며 민준이 눈높이에 맞춰 웅크렸다. 어쩌다 다쳤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엄마의 허락을 구하듯 바라봤다.
미끄럼틀에서 슈퍼맨처럼 하려다가 넘어졌어요. 태안이 얼굴에 무의식적인 미소가 스쳤다. 슈퍼맨이라고? 슈퍼맨도 때로는 다치지만 항상 다시 좋아지잖아. 윤설암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교류를 지켜봤다. 태아가 민준에게 말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고 다정했으며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매, 미소의 곡선, 심지어 민준이 궁금할 때 고개를 갸웃거리는 방식까지. 팔 좀 볼까? 태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널 파괴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지우는 문을 닫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거예요, 캐롤라인. 나는 단지 진실을 밝힌 것뿐이고. 진실? 캐롤라인은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진실은 당신이 8개월 된 우리의 관계, 이 병원에서의 당신 경력, 그리고 내 명예까지 당신 아들의 존재를 숨긴 여자 때문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야. 당신은 죄 없는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했고 아동 보호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아버지의 영향력을 사용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캐롤라인. 그건 병적인 집착이지. 캐롤라인은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 지훈 씨. 난 우리를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고. 당신은 감옥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를 위한?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의 삶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지. 문이 벌컥 열리고 최 리처드 원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최 박사, 지금 내 사무실로 와. 아빠 안 돼요. 캐롤라인이 개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그녀를 침묵시켰다. 원장실의 분위기는 팽팽한 밧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최 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손가락으로 나무 표면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아주 큰 엉망진창을 만들었더군, 최 박사. 저는 이 병원의 자원을 이용해 무고한 가족을 박해하려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당신은 내 딸의 신뢰를 배신했어. 동의 없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오고 간 사적인 대화들을 녹음했더군요. 캐롤라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후의 말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할 법적 권리가 제게 있었습니다. 휘트모어 원장이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의 가족이요? 당신은 이 아이가 존재하는지 지난주까지도 몰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보호할 더 큰 권리가 제게 생긴 겁니다. 원장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통화가 계속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아니요, 아직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랜든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홍보실이었습니다. 지역 기자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누가 사건 전체에 대한 정보를 흘린 모양입니다. 랜드는 속이 울렁거렸다. 언론과는 접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선정적인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시내 주요 신문사 웹사이트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다. 의사,
아버지의 영향력 이용해 질투심으로 미혼모 비방 보고서 조작. 기사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캐롤라인이 어떻게 문서를 조작했는지, 원장이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보고서 작성을 도왔는지, 무고한 아이가 개인적인 동기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 랜든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기자들, 동료들, 심지어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를 낯선 사람들까지.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곧장 리사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리사는 벤을 무릎에 앉히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권력 남용과 시스템 조작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왜 TV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 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리사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랜든을 바라봤다.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카터 박사님도 PV에 나와. 랜든은 그들 옆에 앉았다. 상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벤,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한다는 거 알아? 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어른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해서 너와 네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모두가 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네가 우리를 지켜줬잖아. 아빠, 최선을 다했어. 오마 영우. 벤은 미소를 지으며 랜든과 리사 사이에 파고들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그날 밤 벤이 잠자리에 든 후 리사와 랜든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 뉴스가 흘러나왔다. 캐롤라인은 병원에서 정직당한 상태였다. 휘트모어 원장은 의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모든 삶, 당신의 경력을 세상에 드러낼 필요는... 해야 했어. 랜든이 답했다. 리사,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캐롤라인이 한 짓을 봤을 때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벤을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둘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의 당신 경력은 이제 끝장난 거겠네요. 랜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병원도 있고 다른 기회도 있어. 하지만 당신과 벤은 오직 한 명뿐이야. 리사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글썽였다. 5년 전엔 우리의 관계보다 당신의 경력이 더 중요했죠. 5년 전에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고 착각했던 어리고 어리석은 놈이었지. 랜든이 인정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어. 리사의 전화가 울렸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였다. 그녀는 받지 않고 끊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랜든이 말했다. 언론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을 거고 사람들은 있겠지. 하지만 캐롤라인은 아마 결코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의 말이 마법처럼 통했을까? 랜든의 전화가 캐롤라인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 당신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했어.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최고의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랜드는 리사에게 메시지를 보여줬고 리사는 말없이 읽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리사가 말했다. 아직도 이건 당신이 그녀와 나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군요. 아닌가? 리사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니요, 랜든. 이건 당신이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드디어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랜드는 리사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캐롤라인이 몰락한 것은 그가 다른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용기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수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될 터였다. 언론에 보도된 지 2주가 지났다.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캐롤라인은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장직에서 일시적으로 해임되었고 랜드는 시 외곽에 있는 더 작은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놀랍게도 그에게 평화를 주었다. 그는 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벤은 여전히 그를 카터 박사님 또는 내 의사 친구라고 불렀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벤은 랜든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언제 다시 올 건지 물었고 그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면 항상 문으로 달려왔다. 맑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이사는 몇 주 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드디어 내렸다. 벤은 랜든이 전날 가져온 공룡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극적인 포효 소리를 내며 장난감들 사이에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랜든, 리사가 커피 2잔은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감지하고 앉았다. 뭔데요? 벤이 어젯밤에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리사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벤이 당신이 왜 자기랑 그렇게 닮음냐냐고 물었어요. 랜드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우연히 닮을 때도 있다고 했지만 벤은 똑똑해요, 랜든.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창밖을 내다봤다. 벤은 지금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를 싸우게 하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이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5살이지만 나이에 비해 성숙해요. 그리고 알 권리가 있어요. 리사가 맞은편에 앉았다. 게다가 우연히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는 우리에게서 직접 들을 자격이 있어요. 랜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생각은 그를 겁먹게도 했고 감동하게도 했다. 어떻게 하죠? 함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요. 그들은 벤을 안으로 불러 거실 소파에 앉혔다. 벤은 가장 아끼는 트리케라톱스를 든 채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벤,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리사가 사랑스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벤은 이리저리 눈을 돌리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아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사실은 좋은 일이야. 리사는 랜든을 바라보며 그에게 말을 이어가라고 격려했다. 랜든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벤, 혹시 내가 아이가 있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 아빠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야. 랜드는 벤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벤, 내가 네 아빠야. 벤은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정보를 처리했다. 내 진짜 아빠요? 그래, 꼬마 영웅. 네 진짜 아빠. 벤은 리사를 바라봤다. 엄마, 진짜예요? 응, 아가, 진짜야. 카터 박사님, 랜든이 네 아빠란다. 잠시 벤은 침묵해 했다. 그들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러더니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래서 우리가 닮았구나. 학교 선생님이 제가 아빠랑 똑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어요. 랜드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정확히 그래서 그래. 그리고 네가 엄마처럼 팬케이크를 만들 줄 아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벤은 흥분으로 거의 진동할 지경이었다. 아빠가 항상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도 너 같은 아들이 항상 갖고 싶었어. 랜든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답했다. 벤은 랜든의 품에 달려들어 그를 꼭 안았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벤. 아빠 랜든! 벤이 소리쳤다. 단어들을 시험해보는 듯했다. 아빠 랜든, 좋아요. 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벤이 랜든을 아빠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다. 아빠, 벤이 갑자기 랜든에게서 떨어져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 질문은 두 어른 모두를 놀라게 했다. 랜드는 미사를 바라봤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벤, 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아빠는 자기 집이 있고 우리는 우리 집이 있잖아. 하지만 가족은 같이 살아요. 벤이 항의했다. 학교 친구들은 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요. 모든 가족이 똑같지는 않아, 아가. 리사가 설명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랑만 살고, 어떤 아이들은 아빠랑만 살고, 어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벤이 말했고 잠시 그의 기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빠랑 엄마는 더 이상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랜든과 리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둘 다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벤, 랜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엄마와 나는 서로를 아주 많이 좋아해. 네가 그 증거잖아. 하지만 어른들은 때때로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많이요? 5살짜리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리사는 불안하게 웃었다. 모르겠어, 아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너에게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항상 네 삶에 함께할 아빠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벤이 랜든에게 물었다. 네 엄마가 허락해준다면 매일 너를 만나고 싶어. 벤은 단호한 표정으로 리사에게 돌아섰다. 엄마, 허락해 줄 거죠? 리사는 희망에 찬 똑같은 두 쌍의 눈을 바라봤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물론이지. 벤은 소파 위에서 뛰어다니며 기뻐했다.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의사 아빠가 있고 아빠도 슈퍼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슈퍼히어로? 랜든이 재미있다는 듯이 물었다. 엄마랑 나를 나쁜 사람들한테서 구해준 거지, 그렇지? 벤이 이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몇 주스 만에 처음으로 이서연의 얼굴에 환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희망이 가득 담긴 미소였다. 응, 벤. 엄마는 그러려고 했단다. 그럼 아빠는 내 슈퍼히어로네? 그날 오후 세 식구는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벤은 아영에게 계란 깨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우겼고 아영은 능숙한 솜씨에 감탄하는 척했다. 이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에 놀랐다. 점심 식사 후 벤이 낮잠을 잘 때 이서연과 아영은 뒷마당에 앉았다.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네요. 이서연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당신이 잘 키웠어. 우리가 함께 키웠죠. 이서연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벤의 모든 면에, 모든 미소에, 모든 호기심에 당신이 있었어요. 벤은 이서연을 바라봤다. 이서연은 벤이 우리 같이 사는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라고 말하려던 아영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우선 우리 가족이 되는 법부터 배우자, 아영.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자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서연은 아영이 영원히 곁에 있는다는 생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벤이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지 4개월이 흘렀다. 세 식구의 작은 일상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아영은 오전에는 병원에서 일했고 가능한 한 이서연과 벤과 함께 점심을 먹었으며 저녁에는 이서연의 집에서 보냈다. 여전히 자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짐은 이서연의 집으로 옮겨져 있었다. 벤은 아빠의 지속적인 존재 덕분에 몰라보게 성장했다. 학교 성적은 향상되었고 자신감도 넘쳤다. 선생님은 이서연에게 벤이 더 행복하고 안정되어 보인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벤은 빠르게 아영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졌고 그 자연스러움은 두 어른의 마음을 녹였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아영이 집에 들어서는데 얼굴에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벤은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이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벤이 소리치며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 달려가 그를 안았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 그의 눈은 다시 윤서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 눈에서 자신과 같은 혼란이 담긴 감정의 폭풍을 보았다. 그는 전문적인 섬세함으로 민준을 검진하기 시작했지만 윤석의 움직임에서 긴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아이의 팔에 닿을 때마다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듯했고 그것은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골절 같지는 않네. 태아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아마 단순한 타박상일 거야.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엑스레이 찍으면 아파요. 민준이 라켓 뜨고 물었다. 아니, 전혀 아프지 않아. 그냥 안쪽 모습을 사진 찍는 것과 같아. 태아가 설명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얼굴의 긴장감과 대조적이었다. 윤설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말하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 공중에 떠돈 너무 많은 질문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때 사랑했고 이제는 그들이 함께 낳은 아들을 모른 채 검진하는 그를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간호사님이 엑스레이 찍으러 데려갈 거예요. 태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윤설을 간헐적인 떨림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간호사가 민준우를 데려가자 윤설을 함께 가려고 일어섰지만 태아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윤서야, 민준이가 검사를 받고 나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신 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선생님이 나보고 과학의 날 가족 발표를 하래. 정말? 뭘 발표할 건데? 아영이 벤을 안아올리며 물었다. 아빠가 병원에서 사람들 목숨을 구하고 엄마랑 나도 구해준 이야기를 할 거야. 이서연은 냄비 속 소스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애가 엄청 신났어요. 아빠 병원에서 일하는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싶대요. 아빠, 이번 토요일에 병원에 가도 돼요? 아빠가 일하는 곳 구경만 할게요. 물론이지, 꼬마 여목님. 하지만 우선 숙제 끝내야지. 아빠는 엄마랑 이야기 좀 할게. 네. 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수학 문제에 집중했다. 아영은 이서연에게 다가가 요리하는 그녀의 뒤에서 팔로 감쌌다. 아까 들어올 때 표정이 왜 그랬어요? 이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초조해서요. 아영이 부드럽게 그녀의 목에 입맞추며 인정했다. 뭐가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이서연은 그의 품에서 몸을 돌려 얼굴을 살폈다. 어떤 결정인데요? 우리 삶을 바꿀 결정이요. 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서연 씨, 지난 4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벤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이죠. 그는 부엌 전체를 가리키며 그들이 함께 이룬 평범한 일상을 포괄했다. 아영 씨, 말 끊지 마요. 그가 부드럽게 제지했다. 저도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 알아요. 제가 실수했죠. 그리고 당신은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도망갈까봐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서연은 시선을 내렸다. 그가 옳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영이 이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서연 씨, 날 봐요.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난 이제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다시는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20대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쓸었다. 직업은 그저 당신이 하는 일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인 거죠. 벤이 주방으로 불쑥 나타나 그 순간을 방해했다. 숙제 다 했어요. 저녁 식사 전에 TV 봐도 돼요? 그래, 얘야. 딱 30분만이야. 이서연이 답했다. 벤이 떠나자 아영은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뭔데요? 오늘 유 박사님과 이야기했어요. 새로 지은 병원에서 제게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셨는데 월급도 오르고 근무 시간도 더 유연해진대요. 이서연이 미소 지었다. 잘 됐네요, 아영 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준다면 이 제안도 수락할게요. 무슨 제안이요? 아영은 이서연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완벽한 놀라움 속에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영 씨, 저는 비싼 반지 아니에요. 그가 말을 이어가며 상자를 열자 단순하지만 우아한 솔리테어 반지가 드러났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곁에 머물겠다는 약속이죠. 아빠, 왜 바닥에 있어요? 벤의 목소리가 주방 문간에서 들려왔다. 아영은 미소 지으며 이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엄마에게 청혼하는 중이란다, 벤. 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들에게 달려왔다. 진짜요?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승낙하면. 아영이 답했다. 벤은 애원하는 표정으로 이서연에게 돌아섰다. 엄마, 제발 내라고 해주세요. 이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둘이 같이 짠 거예요? 아니에요. 벤이 항의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린 이미 진짜 가족이야, 얘야. 이서연이 몸을 숙여 벤의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하면 아빠가 여기 계속 살잖아요. 그럼 나도 다른 학교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벤, 아영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설령 엄마가 지금 당장 아빠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의 아빠일 거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주 많이. 벤은 다시 이서연에게 돌아섰다. 엄마는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서연은 여전히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영을 바라보았다. 그가 들고 있는 반지는 결혼 약속 그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가 되어버린 남자.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이룬 가족,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상징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네. 벤이 펄쩍쩍 뛰며 소리쳤다. 결혼할 거야. 아영은 일어서서 감격으로 떨리는 손으로 이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정말 내가 맞아? 그래요. 네예요.
이서연이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키스했을 때 그녀는 6년간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벤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둘을 함께 안았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우린 항상 그랬어, 꼬마 영웅님. 아영이 둘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뿐이지. 그날 밤 벤이 잠든 후 이서연과 아영은 뒷마당에 앉아 미래를 계획했다. 쉽지는 않을 터였다. 여전히 재건할 것이 많았고 강화해야 할 신뢰도 많았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서연은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손가락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여전히 두려워요. 뭐가요?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이 모든 게 꿈이었고 당신이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았다는 것을 깨달을까 봐요. 아영이 그녀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서연 씨, 제가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남은 평생 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최고의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매일 당신과 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이제 함께해요.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서연은 아영의 약속을 완전히 믿었다. 청혼 6개월 후 화창한 토요일 아침, 이서연은 잠에서 깨어나 침대 위에서 껑충껑충 뛰는 벤을 발견했다. 벤은 새 양복을 입고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 넘긴 채였다. 엄마, 오늘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는 날이야. 이서연은 설렘과 순수한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의 가족 농장에서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화려함도 진정성 없는 것도 없었다. 신나니 얘야. 이서연이 아들의 이마에 입맞추며 물었다. 네, 너무요. 아빠가 오늘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대요. 그게 뭔데? 반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밖에 이 임무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서연은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영과 벤이 부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로맨스보다도 감동적이었다. 아영은 그저 현재의 아빠가 된 것이 아니라 벤이 항상 마땅히 받아야 했던 종류의 아빠가 된 것이었다. 2시간 후, 이서연은 농장의 안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레스는 심플하지만 우아했으며 무릎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레이스 디자인에 팔을 섬세하게 덮는 7부 소매가 달렸다. 베일이나 거창한 연출 없이 그냥 진실된 그녀, 행복한 그녀였다. 정말 예쁘구나, 딸. 이서연의 엄마 정미숙이 이서연의 머리카락에 작은 생화 화관을 조절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여기 와줘서, 우리를 지지해줘서. 미숙이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생활 동안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벤, 세상에. 그 애가 아빠가 삶에 들어온 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 그것은 사실이었다. 벤은
이서연이 가능할 것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다. 학교 성적은 아주 좋았고 더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었다. 아영의 존재는 이서연조차 깨닫지 못했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영의 목소리였다. 결혼식 전에 신부 보면 안 돼요. 벤이 복도에서 소리쳤다. 잠깐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꼬마 영웅님. 안 볼게. 이서연이 웃었다. 그럼 들어와도 되는데 눈 감아요. 아영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들어섰다. 남색 양복을 입은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러웠지만 전적으로 사랑스러웠다. 왜 그래요? 이서연이 즐거워하며 물었다. 혹시 마음 바꾼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진심으로 초조한 거예요? 엄청요. 아영이 인정했다.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지켜가고 싶어서 또 망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주인공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태아 씨, 나 좀 봐요. 서연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까는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고 숨을 들이켰다. 서연 씨,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흘러내린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태아 씨도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우린 잘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그가 물었다. 내가 태아 씨를 사랑하니까. 태아 씨가 우리 지훈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때 문간에 지훈이가 나타났다. 아저씨, 엄마, 거기 서서 계속 얘기만 할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훈이는 잔뜩 짜증이 난 표정이었다. 결혼식은 농장의 정원에 있는 덩굴 터널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들꽃과 부드러운 천으로 장식된 그곳에는 오직 20명의 하객만이 함께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절친한 친구들. 꾸며낸 음악이나 화려한 장식 대신 기타 선율과 노랫소리, 소박한 꽃들과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연이 임시 재단으로 걸어갈 시간이 되자 그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을 잡은 지훈이는 꼭 아빠처럼 그녀를 인도해주고 싶다며 조그마한 손으로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준비됐어요. 지훈이가 작은 신사처럼 진지하게 물었다. 준비됐어. 두 사람은 부드러운 음악 속에서 정원을 함께 걸어갔다. 서연은 저 멀리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태아를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사랑과 감탄이 가득했다. 그에게 다다르자 지훈이가 작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를 아저씨에게 드려요. 하지만 엄마를 잘 돌봐준다고 약속해야 해요. 태아는 무릎을 굽히고 아들 지훈이와 눈을 맞추어 주었다. 약속할게, 지훈아. 영원히. 지훈이는 활짝 웃으며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맨 앞줄에 앉았다. 가족의 오랜 친구인 주례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결한 말들로 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온 것은 서약의 시간이었다. 서연 씨,
태아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6년 전 서연 씨를 떠나보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되기 위해,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그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앉은 지훈이를 바라봤다. 서연 씨는 제게 어떤 남자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멋진 아들과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서연 씨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가 마땅히 받을 만한 남편이 되고 지훈이가 마땅히 가질 만한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제 최우선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게 준 두 번째 기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태아 씨. 병원에서 태아 씨를 처음 봤을 때 제 본능은 지훈이와 저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태아 씨가 변했다는 것을 믿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녀는 온전히 집중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하지만 태아 씨는 하루하루 변치 않는 모습으로 더 이상 헌신을 두려워하던 20대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태아 씨는 제가 늘 알았던 그 가능성을 가진 남자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태아 씨를 믿을 것을 약속합니다. 정직함과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의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언제나 자신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부모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지를 교환할 시간이 되자 지훈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되는 양 작은 쿠션을 들고 의젓하게 일어섰다. 지훈아, 반지를 주세요. 주례가 말했다. 지훈이는 어른스러운 진지함으로 반지를 건넸지만 이내 미소를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이제 영원히 결혼하는 거예요. 이태아 씨, 서연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김서연 씨, 태아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부부임을 선포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키스는 달콤했고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떨어지자 지훈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그가 외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피로연은 소박했지만 즐거웠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라이브 음악,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서연과 태아는 새로운 시작과 또 다른 기회에 대한 노래에 맞춰 부부로서 첫 춤을 추었다. 어때요, 이 여사님? 태아가 춤추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더더욱요. 나중에 지훈이가 태아의 무릎 위에서 잠든 동안 서연은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둘러보았다. 전문 사진사는 없었고 그저
진정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휴대폰 카메라들만이 있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오직 진심 어린 사랑만이 있었다. 더 크게 하지 않은 것이 후회돼요? 태아가 그녀의 사려 깊은 표정을 보고 물었다. 절대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게 완벽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그녀는 그 단어들을 음미하며 되뇌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자 서연, 태아, 지훈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지훈이는 차 안에서 지쳐 잠들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얼굴로 작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아마 지훈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태아가 잠든 아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서연이 새로 낀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녀가 수천 번 상상했지만 결코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던 상황 한가운데에 있었다. 얘기할 거 없어요, 태아 씨. 그녀가 말했지만 마지막 음절에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발. 그 한 단어에는 5년간의 침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윤서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인 후 민준을수를 따라 방을 나섰다. 아들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윤서를 자신이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켜온 비밀은 시한폭탄이 되었고 바늘은 이제 막 0을 가리켰다. 엑스레이 결과는 골절이 없음을 확인시켜줬고 멍은 며칠 안에 나을 것이었다. 민준을 검진대 위에서 다리를 휘두르며 눈에 띄게 안도감을 표현했고 윤서를 그의 팔에 임시 팔걸이를 조정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의 평온함은 그녀 안에 휘몰아치는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엄마, 내일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요. 민준이 고통에 대한 어린 시절 특유의 저항력을 보여주며 눈을 빛내며 물었다. 상태 봐서 아가. 윤서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태아와 똑같은 질감과 색깔의 머리카락이었다. 그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태아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차트에 글을 쓰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윤서를 보들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다시 그 강렬한 시선이 민준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래, 슈퍼맨. 태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은 팔걸이를 해야 할 거야. 네. 얼마나요? 민준이 입술을 삐쭉 내밀며 물었다. 3, 4일 정도. 학교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가 될 거야. 윤서리살이살 안아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서서히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태아가 민준을 보는 방식은 더 이상 단지 직업적인 것이 아니었다. 지훈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결혼식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뒷마당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다. 자, 우리 여기 있네. 태아가 말했다. 그래요, 여기 있어요. 서연이 동의했다. 남편과 아내, 완전한 가족. 태아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데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도달한 것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어떤 이야기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종류가 아니라 비가 지나간 후 다시 지을 것을 선택하는 종류라는 것을.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기꺼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용기란 꿈을 쫓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벽에 걸린 졸업장이나 직업적인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는 사랑이며 우리가 보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사랑을 선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는 우리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곳에는 그 자신조차 아직 완전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연결감이 있었다. 민준아,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릴래? 간호사님이 색칠 공부책 가지고 계셔. 윤서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제안했다. 제 자동차 가져가도 돼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색 자동차를 꺼내며 물었다. 물론이지, 꼬마 영웅. 태아가 윤서가 말하기도 전에 대답했다. 그리고 색칠 공부를 다 하면 특별한 스티커를 줄게. 민준이 간호사와 함께 나간 후 사무실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태아그는 천히 일어서서 책상에 손을 짚었고 압력으로 그의 너클은 하얗게 변했다. 얼마나 오래? 질문이 거친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윤설은 눈을 감으며 힘을 찾으려 애썼다. 태아 씨, 저는 얼마나 오래, 윤서야.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그가 반복했다. 5년 반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아느견은 얼굴을 쓸어내렸고 윤서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정확한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는 다리가 그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에, 그 아이는...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윤서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가 수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고통스러운 고백과 같았다.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태아 씨. 이어지는 침묵은 그들 둘의 거친 숨소리만이 깨뜨렸다. 태하늘을 팔꿈치를 책상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윤서를 그가 억누르려 애쓰는 눈물을 보았다. 왜 윤서야? 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 권리라. 그 단어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쓰게 나왔다. 당신은 떠났잖아요, 태아 씨. 의학이 당신의 우선순위라고, 복잡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복잡한 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복잡한 일이라고 부른 적 없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당신이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심각한 관계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의미했던 바였잖아요. 윤서 리사레즈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손도 떨렸다. 당신이 의대에 간 지 2주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전화하려고 했어요. 전화했다고? 나는 한 번도... 3번이요, 태아 씨. 3번. 첫 번째는 당신의 동기가 너무 바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직접 받았는데 중요한 시험 공부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죠. 당신은 절대 전화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윤서 리사를 잠다. 그 순간의 고통은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당신의 경력이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죠. 태하 랜던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는 임신 7주였어요. 태아 씨. 두렵고 혼자였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요. 당신은 당신의 경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윤설 리사를 흐닦아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제 아들의 삶의 일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정정했다. 우리 아들? 리사는 코웃음 쳤다. 나 혼자 9개월을 임신해서 보냈어요.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나 혼자 일어났고 걷는 법, 말하는 법,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쳤어요. 열이 날 때 밤새 간호한 것도 나라고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말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난 세월의 고통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선우 랜던은 안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만 보였다. 당신이 좀 더 강하게 나섰어야지. 임신 사실을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그럼 당신은 내 전화를 받았어야죠. 이서연 리사슬라 쏘아붙였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난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벤도 아빠 없이 사는 법을 배웠고요. 벤이 나에 대해 묻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리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가끔요. 난 항상 아빠가 벤이 태어나기 전부터 떠나야만 했다고 말해줘요. 어른들은 가끔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고요. 이제 이선우가 그녀를 마주보았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리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깊이 들여다보았다. 예전에는 없던 눈가의 주름들이 그를 더 성숙하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학 시절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였고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선우 씨, 나도 모르겠어요. 문 쪽에서 나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벤이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들고 나타났다. 자랑스러운 미소가 얼굴 가득했다. 봐요, 의사 선생님. 제가 사람들을 구하는 의사 선생님을 그렸어요. 이선우는 다시 쭈그려 앉았고 아직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림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행복한 가족 옆에서 웃고 있었다. 완벽하네, 벤. 넌 정말 대단한 화가야. 벤이 방긋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리사는 이선우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았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눈빛.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비밀은 드러났고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병원에서의 재회 후 사흘이 지났지만 리사는 그들의 대화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선우는 벤의 회복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둘 다 그 부탁 뒤에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벤이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